청소년 지도사 면접을 앞두고 보내주신 자료 뭉치를 저희 앞에 펼쳐놨습니다. 와, 이거 양이 정말 상당한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예상 질문 리스트가 아니라 뭐랄까, 이걸 다 이해하면 청소년 지도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될 것 같은 거의 철학서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걸 그냥 요약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방대한 자료의 진짜 뼈대, 핵심을 추려서 면접관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 준비된 전문가구나 하는 인상을 딱 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단순히 무엇을 아는지를 넘어서요. 왜 이 지식이 중요한지 그 핵심을 한번 깨뜨려 보겠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유독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인성입니다. 사실 전문직 면접이면 전문 지식을 더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인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 첫 부분부터 되게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면접관은 당신을 떨어뜨릴 이유가 아니라 합격시킬 이유를 찾고 있다. 이 대목이요. 이거 생각의 전환인데요. 보통 면접은 나를 증명하고 막 살아남아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면접관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보다 내 아이를 이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딱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당신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항목이 5개인데 그중 단 하나라도 면접위원 2명 이상에게 최하점, 그러니까 1점을 받으면요.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그냥 불합격이에요. 와, 과락이네요. 굉장히 엄격한데? 그럼 그 1점을 받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지식이 부족해서인가요? 자료에서도 정확히 지적하는데요. 바로 인성 문제입니다. 가령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조금 버벅거려도요. 다른 부분에서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보이면 면접관은 헛되게끔 합격시킬 명분을 찾아주려고 해요. 하지만 말투나 태도에서 무례함이나 뭔가 불안정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가차없이 1점을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 그렇게 태도와 자세에 대한 팁이 많았군요. 몇 가지가 딱 기억에 남는데요. 먼저 10초의 법칙. 모든 답변은 10초에서 15초 내외로 끝내라. 저는 말이 많은 편이라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하하하. 근데 10초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핵심은 장황하게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 짧고 명료하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신뢰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투는 한몫하죠. 자료에서 요보다는 입니다, 나 생각합니다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건 단순히 격식을 차리는 걸 넘어서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잠치인 거죠. 시선 처리 팁도 재밌었어요. 눈을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우면 인중을 보라고. 이거 저도 가끔 써먹는 방법인데 상대방은 눈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부담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맞아요. 복장도 뭐 정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군복이나 교복처럼 소속을 드러내는 옷은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결국 면접이라는 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어른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자기 연출인 셈이죠. 자료에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들어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표현이 좀 강렬했어요. 이게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전문가답고 신뢰감 있는 모습을 최대한 끌어내서 보여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가면이라기보단 나의 가장 좋은 버전의 페르소나를 보여주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페르소나를 채울 지식들을 한번 살펴보죠.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던데 이름부터 좀 딱딱하게 들려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건 2027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담은 국가의 공식적인 약속 같은 겁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당신, 우리가 앞으로 5년간 할 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지?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비전은 꼭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 요즘 어딜 가나 K가 붙네요. K 청소년. 뭔가 기대되는데요. 디지털 시대랑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이제 청소년을 마냥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호할까? 이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로 키울까로 관점이 바뀐 거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과제가 바로 활동, 복지, 보호, 참여, 그리고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어떤 정책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 틀 안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그냥 막연하게 애들이 놀 곳이 부족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7차 기본계획의 플랫폼 기반 활동 활성화 과제에 맞춰서 지역의 유효 공간을 청소년 디지털 놀이터로 만드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답하면 와, 훨씬 전문적으로 들리겠네요. 바로 그거죠. 당신이 국가 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니까요. 그런데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료에 보니까 법마다 청소년으로 부르는 나이가 다르더라고요. 청소년 기본법은 만 9세에서 24세까지인데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이고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헷갈리겠는데요. 잘못하면 법을 어길 수도 있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 이 차이를 이해하면 각 법이 가진 철학이 보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소년 보호법은 일종의 울타리를 치는 법이에요. 울타리요? 네, 술, 담배, 유해업소 같은 위험한 것들로부터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 아직 법적으로 완전한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촘촘하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청소년 기본법은 뭔가요? 청소년 기본법은 성장의 발판을 놓아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게 목적이죠. 아하, 사람의 성장이 19살에 딱 멈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시기까지도 불안정하고 지원이 필요하니까 그 발판을 만 24세까지 넓게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니라 하나는 보호의 관점, 다른 하나는 지원의 관점이라서 기준이 달랐던 거군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법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면접관은 바로 그런 깊이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요. 좋습니다. 이런 멋진 계획들이 그냥 서류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이걸 실제로 체감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나요? 물론이죠. 자료에서 딱 세 가지 대표 기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케일 순서대로 기억하면 쉬워요. 가장 큰 국가 단위의 청소년 특별회의, 그리고 시도 같은 지역 단위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같은 시설 단위의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국가, 지역, 시설. 점점 좁혀지는 느낌이네요. 그럼 청소년 특별회의는 거의 국회의원처럼 활동하는 건가요? 비슷해요. 전국의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서 1년 동안 논의를 거쳐서요. 정부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우리 동네의 청소년 정책이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가장 생활에 밀접한 기구겠네요. 우리 수련관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요. 라거나 방탄소년 춤 배우는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같은 의견을 직접 내는 통로인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청소년의 참여가 국가부터 내가 다니는 시설까지 촘촘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입니다.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국가가 이 프로그램은 믿을만하다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 맞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심이 되겠네요. 네,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거죠. 특히 참가 인원이 150명이 넘는 대규모 활동이나 수상 활동처럼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건 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아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법적으로 막혀 있군요. 네, 청소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지도사에게 이 제도를 아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네요. 내가 만들 프로그램이 기준에 맞는지도 알아야 하고 아이들에게 활동을 추천할 때도 이 인증 마크를 확인해내야 하니까요. 결국 전문성과 책임감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정책, 법, 제도는 결국 한 사람, 바로 청소년을 제대로 이해하고 돕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청소년의 마음을 아는 거죠. 맞아요. 결국 모든 길은 청소년으로 통하는군요. 자료에서도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청소년기는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의 시기다.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때라는 거죠.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생각들이 있다면서요? 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상적 관중과 개인적 우화.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보면 누구나 겪었던 경험일 거예요. 상상적 관중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는데 마치 모든 사람이 나를 무대 위 주인공처럼 지켜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중학생 때 앞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한 달 동안 고개도 못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들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온 세상이 내 쥐파먹은 앞머리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바로 상상적 관중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게 상상적 관중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별거 아닌 실수에도 죽을 만큼 창피해하고 외모에 극도로 집착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죠. 개인적 우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경험과 감정은 너무나 특별해서 아무도 이해 못해 라고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라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는 그 모습. 딱 그거네요. 첫사랑이 실패하면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내가 겪는 고통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냥 중2병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어떤 청소년이 아무도 날 이해 못해요 라면서 대화를 거부한다고 해보죠. 개인적 우화를 모르는 지도사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다 겪었어 라고 섣부른 충고를 하겠죠. 이건 최악의 접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턱 굳게 닫아버리겠네요. 거봐, 어른들은 역시 몰라 하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심리를 이해하는 지도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크고 특별한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구나. 괜찮다면 그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문제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배경에 있는 발달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와, 그 한마디 차이가 엄청나네요. 결국 이 모든 지식은 청소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이게 바로 자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외쳤던 인성, 즉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의 실체네요. 네. 전문 지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일 뿐이죠.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청소년 지도사 면접 자료를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면접의 당락을 가르는 건 화려한 지식이 아니라 청소년을 향한 진심과 태도, 즉 인성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 정책부터 법률, 현장 제도, 심리 이론까지 이 모든 지식이 결국 청소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단순히 면접을 통과하기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 만날 수많은 청소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준비가 되었는지를 스스로와 면접관에게 증명하는 과정이죠. 청소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들이 흔들릴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 담긴 모범 답안들을 넘어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청소년 지도사가 된다면 지금의 청소년 정책이나 시스템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청소년을 위해 당신이 만들고 싶은 진짜 변화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고민의 깊이가 당신을 더욱 빛나는 지도사로 만들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지도사 면접. 이거 정말 까다롭게로 유명하잖아요. 준비하다 보면 합격할 수 있을까?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합격의 문을 활짝 여는 그 핵심 비법만 쏙쏙 뽑아서 현직자의 시선으로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제일 궁금한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면접관들이 그 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진짜 딱 하나, 이 사람이다 하고 찾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아마 정답을 들으시면 아, 바로 이거였어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몰라요. 정답은 바로 인성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화려한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 올바른 태도, 면접관들은 바로 그 가능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모든 팁은요, 결국 이 인성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을 지식 테스트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면접은요, 필기 시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면접관의 마음을 읽는 법부터 시작해보죠.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면접관이 진짜 보고 싶은 건 여러분의 핵심적인 인성,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가치관이에요. 단순히 법 조항이나 정책을 줄줄 외우는 그런 암기력 테스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면접관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든 합격시킬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들한테 바로 이 사람이네 하는 확신만 딱 심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음가짐을 딱 장착했다면 이제 실전 기술로 넘어가야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즉 첫인상입니다. 몸짓 하나, 말투 하나까지 저 사람은 준비된 지도사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네 가지는 정말 기본인데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면접관하고 진심으로 눈을 맞추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내내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다른 지원자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그 태도, 이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구나 하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 시간의 황금률은 딱 10초에서 15초. 기억하세요. 너무 길어지면 듣는 사람도 지치고 요점을 놓치고요. 반대로 너무 짧으면 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시간 안에 핵심만 딱 담아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역시 단정한 정장이에요. 너무 어두워서 무거운 인상을 주거나 너무 화려해서 튈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공정성 때문에 회사 유니폼이나 교복, 군복처럼 소속을 드러내는 옷은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뭘 좀 알아야 하는지의 그 지식적인 부분을 짚어볼게요. 물론 인성과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그걸 딱 받쳐주는 든든한 뼈대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큰 그림, 정부의 기본 계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지원자가 이건 무조건 알고 가셔야 해요. 바로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이 어디로 갈 건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방향을 알아야 제대로 된 길잡이가 볼 수 있겠죠? 이 계획의 핵심,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챙기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이 모든 걸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 이 5가지 키워드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정책의 큰 그림이 보일 거예요. 다음은 법률 파트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우리가 활동하는 근거가 바로 법이잖아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마다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나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청소년 지도사라면 그래도 최소한 6개 정도의 핵심 법률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걸 막 달달 외우기보다는 각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헷갈릴 일이 없으실 거예요. 보세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 아주 넓게 보죠. 그런데 술이나 담배 같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딱 정해놨어요. 이처럼 법의 목적에 따라서 청소년의 나이가 달라지는구나.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식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절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돕는 이 든든한 지원군들의 네트워크, 그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대표적인 기구가 크게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 전체 정책에 의견을 내는 청소년 특별회의가 제일 크고요. 그 아래 시나 도 같은 지역 단위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리고 우리 동네 청소년 수련관 같은 개별 시설 단위의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죠. 국가에서 시설로 이렇게 점점 좁혀지는 구조. 기억하기 쉽죠? 이 밖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고마운 곳들이 정말 많아요.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복지센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쉼터,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리고 신나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활동시설까지. 바로 이 촘촘한 네트워크가 우리 청소년들을 함께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태도부터 정책, 법률, 시스템까지. 오늘 합격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알아봤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청소년들 곁에서 어떤 어른이 되어주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진심 어린 답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열쇠입니다.